뭐 하는 거야? 이혜진. 박준호가 신용카드 청구서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청구 내역을 하나씩 훑어봅니다. 강남 고급 레스토랑 3번, 호텔 카페 2번, 꽃집에서 장미 6번, 모두 아내 이혜진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제 건수와 금액은 많은데 아내가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처럼. 박준호는 52세 제조업체 과장입니다. 18년을 같은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30대였습니다. 지금은 50대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뉴스를 보고 책을 읽습니다. 그게 그의 일상입니다. 평범함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평범함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아내 이혜진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변했습니다. 눈에 띄게. 이혜진은 47세였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대표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사교적이었습니다. SNS에는 항상 바쁜 일정을 올렸습니다. 디자인 전시회, 업계 네트워킹, 클라이언트 미팅. 그렇게만 들으면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잡은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느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외출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는 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저녁에 나갔다가 밤 10시를 넘어 들어옵니다. 때로는 자정이 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잘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계속 울렸습니다. 휴대폰도 달라졌습니다. 지문 인식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보안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하다고 들었으니까. 하지만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간다는 것에서 불안감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왜 화장실에서도 휴대폰이 필요한가? 누구와 대화하고 싶어서 화장실까지 들고 가는가? 화장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자연스러운 톤의 화장을 했습니다. 일하기에 적당한 화장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시간이 걸리지 않는 화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진해집니다. 특히 입술과 눈 화장이 진해집니다. 립스틱도 새로 구매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세 가지 색깔이 자주 바뀝니다. 남편 앞에서가 아니라 어딘가 나갈 때만. 집에서는 벗어냅니다. 옷차림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편안함을 추구했습니다. 편한 청바지, 심플한 블라우스였습니다. 일하기 편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릅니다. 원피스를 입습니다. 드레시한 옷을 입습니다. 나갈 때만. 마치 어딘가 특별한 곳에 가는 것처럼.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여보, 이거 뭐야? 박준호가 신용카드 청구서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가? 이혜진의 반응이 빨랐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이혜진 명의인데 내가 아는 식당이 아니야. 강남이고. 가본 적도 없는데. 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아, 그거.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어. 너한테 말했잖아. 이혜진이 청구서를 봅니다. 손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입니다. 박준호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미팅이 아닙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습니다. 깊은 뭔가가. 언제? 지난주. 박준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확히 지난주가 맞나? 지난주 목요일. 아내는 저녁 6시쯤 나갔습니다. 회식이 길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반쯤 들어왔습니다. 옷이 흐트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옷에서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였습니다. 새로운 샤워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옷도 입었습니다. 화장도 다시 했습니다. 다시. 그 단어가 계속 박준호의 머리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럼 이건? 박준호가 다른 영수증을 가리켰습니다. 호텔 카페. 또 클라이언트. 이혜진의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마치 여러 번 연습한 대사처럼. 박준호는 30년을 회사에서 일한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의 패턴을 알았습니다. 목소리의 톤, 눈의 움직임, 손가락의 움직임. 모두 거짓을 말해줬습니다. 거짓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거짓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지금 이혜진에게서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뭔가 빠져나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라 보였습니다. 모두 거짓의 신호였습니다. 거짓쟁이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박준호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청구서 위에.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박준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는 건 아닐까? 18년을 함께 산 아내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 신뢰가 결혼의 기초 아닌가? 하지만 그 신뢰 위에 쌓인 의구심을 어떻게 무시하란 말인가? 의심이 한 번 심어지면 뿌리가 깊어집니다. 의심은 잡초처럼 자랍니다. 자꾸만 자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감이 말해줍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준호는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호흡음이 들렸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마치 자신의 남편 옆에서 죄책감도 없이 쉬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평온 속에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박준호는 확실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는 그 여자의 얼굴 속에 거짓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내를 깼을까봐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52세의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이 많습니다. 팔자주름도 깊습니다.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옆머리는 거의 휘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는 47세입니다. 5살 어립니다. 그 5살의 차이가 만드는 세상이 있을까? 여자들은 나이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이 남편보다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주게 하는 건 아닐까? 박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확인해야 할까? 알면 모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루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의심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계속 자랍니다. 계속 퍼집니다. 박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마주하기로.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확히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또 목요일입니다. 아내는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날들이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날들에만 늦습니다. 그날들에만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그날들에만 드레시한 옷을 입습니다. 이혜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어디서? 박준호의 대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강남이야. 새 사무실 인테리어 건의에서.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상시처럼. 얼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였습니다. 박준호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휴가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8년을 성실하게 일한 남자가 하루 휴가를 낼 권리는 충분했습니다. 상급자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쉬고 오세요라고만 했습니다. 강남 압구정로였습니다. 박준호는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인테리어 회사 근처였습니다. 아직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아내는 보통 5시쯤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박준호는 회사 건너편 카페에 주차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자신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런 상황을 위해 설계한 위치 같았습니다. 박준호는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커피는 식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미쳤나 싶었습니다. 아내를 따라다니는 50대 남자. 얼마나 우스러운가.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지만 가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박동했습니다. 무언가 확인될 거라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은 이미 예상된 결과를 확인하려는 필사의 노력. 그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5시 15분이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건물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혜진이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핑크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새로 산 옷이었습니다. 아내가 쇼핑할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거 어때? 라고 물어봤습니다. 박준호는 좋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얼굴에 뭔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더 크고 더 열정적인 반응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기억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코트를 입는 때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날에만 입습니다. 특정 장소에만 갑니다. 특정 사람을 만날 때만.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빨갰습니다. 어두운 빨강이 아니라 밝은 빨강이었습니다. 신선한 느낌의 빨강이었습니다. 남편 박준호가 좋아하던 색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좋아할 색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박준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이혜진이 택시를 탔습니다. 박준호는 신중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신호를 맞춰가며 따라갔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택시가 강남역 방향으로 갔습니다. 도곡동을 지나갔습니다. 한남동에 들어섰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한남동이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충분히 돈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준호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곳은 회사도 아니었고 클라이언트가 있을 법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개인 공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박준호도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이혜진이 내렸습니다.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박준호는 깨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왜 여기 가는가? 회사는 강남입니다. 이곳은 한남동입니다. 거리가 멉니다. 의도적인 거리였습니다. 어딘가로부터 멀어지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혹시 증거가 필요할까봐, 법적으로 필요할까봐. 변호사가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남자다운 척추가 보였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긴 스타일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이태리 브랜드 것 같았습니다. 브랜드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보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비싼 시계였습니다. 롤렉스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의 것인 양. 그리고 그 자신감은 여자들한테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자들을 꼬셀 줄 아는 남자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신감이 남아있는 남자의 그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박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확인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15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박준호는 계속 차 안에만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피가 손끝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맺혔습니다. 손등이 떨렸습니다. 전면 유리창이 흐려졌습니다.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울렸습니다. 귀에 심장 박동음이 들렸습니다. 정확히 2시간 후였습니다. 로비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이혜진이었습니다. 이건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아까 나갈 때에 정리된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코트가 구겨졌습니다. 입술에 립스틱이 벗겨졌습니다. 남자는 이혜진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마치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행동처럼, 연인처럼, 아니, 남편과 아내처럼이 아니라 정말 연인처럼. 그 정도의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준호는 손을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손이 흔들렸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눈에 모든 게 담겼습니다. 깊이 담겼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깊이로. 평생을 살아가며 지울 수 없을 깊이로 담겼습니다. 로비 밖에서 둘은 이별했습니다. 남자가 이혜진의 뺨을 쓸어 올렸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익숙한 손가락이었습니다. 익숙한 터치였습니다. 남자가 이혜진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입맞춤을 했습니다. 깊은 키스였습니다. 길게. 파이팅 없이 길게. 18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현실인가? 박준호는 영상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까봐. 증거로 쓸 수 있으려고. 법적 효력이 있으려고. 모든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남자의 얼굴도, 아내의 표정도, 그들의 친밀한 제스처도 모두를 촬영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박준호는 알았습니다.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는 세부사항이 필요했지만 큰 그림은 이미 선명했습니다. 아내는 불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는 행복이 저 얼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행복이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박준호와 함께 있을 때는 본 적 없는 그 행복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차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몸을 집어서 비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일한 회사, 18년 결혼, 세우고 있던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뒤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이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옷이 다릅니다.
화장도 달라졌습니다. 새로 했다는 표시가 명확합니다. 바꿔 입은 옷이었습니다. 지워낸 화장이었습니다. 증거 제거였습니다. 박준호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마치 영화 장면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박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으려고. 여보, 미팅 잘 됐어? 박준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빼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평온함이었습니다. 포기한 남자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응, 잘 됐어. 이혜진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피했습니다.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거짓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기였습니다. 얼굴이 왜 흐트러졌어? 미팅하면서 움직인 게 많아서. 더 정교해진 거짓이었습니다. 더 자연스러워진 거짓이었습니다. 반복 연습이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혜진은 이 거짓을 여러 번 말해봤을 것입니다. 몇 달 동안 계속 반복했을 것입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묻고 싶어도 묻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폭발할까봐. 더 이상 이 거짓을 들으면 자신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피곤해. 쉬어. 박준호가 돌아섰습니다. 등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일찍 나갔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예약은 미리 해뒀습니다. 신용 조회를 했고 평판을 확인했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였습니다. 가족법 전문가였습니다.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 박준호는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건넸습니다. 어제 촬영한 영상 보겠습니다. 박준호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봤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명확한 증거네요. 너무 명확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준호를 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 소송에 충분합니다. 매우 충분합니다. 사진도 있으면 더 좋고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업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박준호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모두 화질이 좋았습니다. 남자의 얼굴도 선명했습니다. 옷도 보였습니다. 시계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선명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해선 상대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박준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광고 사이트에서 평판이 좋은 탐정을 찾았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신뢰만 가지고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설 탐정은 이틀 후에 보고를 했습니다. 상세한 보고서와 함께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최재욱이었습니다. 46세였습니다. 건축사였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월 수입은 충분히 높았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한남동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내와 만나는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임차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자동차는 독일 수입차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였습니다.
전 아내와의 이혼에서 아이는 아내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최재욱의 SNS를 찾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계정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런던, 파리, 밀라노였습니다. 유럽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음식 사진들이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자동차 사진들이었습니다. 새 수입차를 구매했다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이혜진 같았습니다. 손가락에 붙은 반지도 아내의 손과 같았습니다. 시간을 보니 지난 2달 동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8월부터였습니다. 정확히 박준호가 아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2달간이었습니다. 겨우 2달인데 이 정도로 깊어졌다니 말인가. 박준호는 최재욱의 프로필을 자세히 봤습니다. 소개글에는 뭐라고 있을까? 건축은 삶이고 삶은 미학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거만해 보였습니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처음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패턴인 것 같았습니다. 여자를 꼬셀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결혼한 여자도 괴념치 않는 남자였습니다. 남편과 가정도 무시하는 남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진, 영상, 신용카드 기록, SNS 기록이었습니다. 모두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외장 하드에도 저장했습니다. 백업도 해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누군가 삭제할까봐.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의 회신은 빨랐습니다. 매우 빨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얼마로 하실지요? 얼마로 할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돈으로 위자료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것이 보상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처벌할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청구해 주세요. 박준호는 답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말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아내가 부인할 수도 있으니까. 상간남이 다른 변명을 할 수도 있으니까. 박준호는 계속해서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목요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내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그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았습니다. 최재욱의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별다른 감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처럼. 마치 당연한 일처럼. 부부가 점심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박준호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한남동 그 건물은 뭔 건물이냐고. 택시 기사는 대답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인데 개인 소유들이 많아요. 임대해주는 곳도 있고 자기 것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서울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비싼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최재욱의 개인 소유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의 비밀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한 건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한 건가? 박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이 남자와 침대를 나누는 건가? 박준호와 자신은 몇 년간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여러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는 가능한가? 정말로 가능한가? 얼마나 깊은 감정일까? 아니면 단순한 육체적 관계일까? 어느 쪽이든 최악입니다. 둘 다 최악입니다. 정말로. 3주를 더 추적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확정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결말을 맞이할 시간이 왔습니다. 3주 후였습니다. 박준호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스테이크와 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저녁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저녁이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마지막 신호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였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최재욱과 이혜진이 키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포옹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명확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함이었습니다. 그림처럼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저녁 6시 반쯤이었습니다. 뭐야? 이런 게 있어? 앉아. 박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뭔가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이게 뭔지 알지? 박준호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혜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없는 것처럼. 언제부터 알았어? 뭔가 미안하다거나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느냐는 거였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쳤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돌이킬 수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한남동에서 박준호의 말이 명확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직접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 이혜진이 말을 시작했지만 마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서류 보고. 변호사가 준비했어. 박준호가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손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그것도 떨렸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손도 떨렸습니다. 아내는 꺼리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을 들 때처럼.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뭘 다시 생각해? 박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절망처럼 들렸습니다. 18년이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결말인가? 실수였어. 정말 미안해. 실수? 몇 달을 했어. 이게 실수냐? 박준호가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파하는 목소리로. 그 사람과는 정리했어. 거짓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알았습니다. 어제도 이혜진은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정리가 아니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내일 모레도 그놈이랑 만날 거지. 이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정인지 연기인지 이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판단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거야. 그 남자한테서 돈을 받을 거고. 뭐라고? 이혜진의 얼굴이 순간 변했습니다. 울음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다른 감정이 나타났습니다.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남자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들은 대로 그 남자가 우리 결혼을 파괴했으니 책임을 져야지. 법적으로. 이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재욱한테도 고소를 할 건가? 당연하지. 안 돼. 준호, 제발 안 돼. 이혜진이 일어섰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건 하지 마.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 어떤 조건이든.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다 받아들여. 하지만 그건. 이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가?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사람이 곤란해져. 박준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터집니다. 자기 남편은 없고 불륜 상대만 걱정합니다. 이게 18년 함께한 아내냐? 정말로. 그놈이 곤란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박준호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이미 돌려진 얼굴과 마음이었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박준호는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사 옆에서. 반대편에는 최재욱이 있었습니다. 최재욱 옆에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최재욱의 얼굴은 처음 본 때와 달랐습니다.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꼬셔낼 때의 그 자신감은 어디 갔는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인 박준호, 피고인 최재욱. 이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박준호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상들이었습니다. SNS 기록들이었습니다. 신용카드 기록들이었습니다. 모두 명확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각 사진의 촬영 일시를, 각 영상의 내용을 모두 법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법정의 조명 아래에서도 증거는 진실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재욱 씨,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호감 관계였습니다. 결혼 파괴 의도는 없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알았습니다. SNS에서 보던 그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거만함이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호감 관계가 오피스텔에서 2시간씩 머물지 않습니다. 호감 관계가 이혼 서류까지 만들지 않습니다. 호감 관계가 이 정도의 깊이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오피스텔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선물 기록이었습니다. 모두 최재욱이 이혜진을 위해 한 것들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 만나기 위해 준비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최재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그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이 원고의 혼인 관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혼인 당사자도 아닌 피고인이 제3자적 위치에서 혼인 관계를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최재욱은 원고인 박준호에게 4,500만 원을 배상하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적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돈이 채워주는 것은 무엇인가? 18년 결혼 생활이 되돌아올까? 상한 신뢰가 복구될까? 그런 건 법정에서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히려 박준호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준호는 경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욱의 여동생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박준호는 경계했습니다. 오빠를 변호하러 온 건가? 저는 오빠를 변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가 또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박준호는 놀랐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이 직접 사과합니다. 그런 일이 있나? 또요? 네. 오빠는 전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집안도 망가뜨렸어요. 최수진의 표정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가족 연락을 끊었어요. 3년 전부터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일을 저지르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박 과장님한테 저는 사죄해야 합니다. 박준호는 이 여자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오빠 때문에 고통받는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관계 속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오빠를 외면해야만 했던 여자의 상처였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이런 짓을 했으니까요. 그게 저도 죄송합니다. 둘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수진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때문에 가족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님도 더 이상 오빠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준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8년 결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배신이었습니다. 지금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법정 승리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둘은 이야기하면서 느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치유가 되는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스물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감이 흘렀습니다. 박 과장님, 저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더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둘은 카페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와중에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점점 깊어졌습니다. 좀 더 개인적이 됐습니다.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매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와 최수진이었습니다. 처음엔 상대방의 상처를 보듬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아픔을 이해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은 다른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따뜻한 감정으로. 수진이는 왜 오빠랑 연락 안 해? 박준호가 공원을 산책하며 물었습니다. 오빠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어요. 제가 계속 변호하면 오빠는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단이 필요했어요. 최수진의 목소리는 굳었습니다. 가족을 끊는 일의 힘듦을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결단이 옳다는 확신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준호가 최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의 한 행동처럼. 최수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둘 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더 잘 움켜잡았습니다. 지탱했습니다.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둘은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창밖에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년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게를 얻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무게는 따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덜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수진이 집에서 밥을 했습니다. 박준호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함께 장을 봤습니다. 함께 요리했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18년 결혼에서는 모르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각각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각각의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준호 씨, 왜 자꾸 절 보고 웃어요? 최수진이 물었습니다. 약간 쑥스러워하는 표정으로. 그냥 행복해서. 최수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여전히 서먹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먹함도 따뜻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18년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그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최재욱이 최수진에게 걸었습니다. 법정 패배 후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넌 뭐 하는 거야? 최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박준호가 뭔가 느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뭐가? 그 남자랑 사는 게 뭐야? 박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최수진의 주소를 알려줬거나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SNS나 다른 경로를 통해 주소가 공개된 것 같습니다. 오빠한테는 상관없어. 나 이제 오빠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최수진의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상관없다니? 그 남자가 누군데? 날 도와준 사람이야. 도와줬다고? 넌 자기 오빠 피해자랑 사는 거야. 넌 뭐 하는 거야? 전화 너머로 분노가 전해졌습니다. 최재욱은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은 입혀졌습니다. 최재욱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욕설로 가득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단문들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져. 당장. 넌 내 여동생이잖아. 그 새끼하고 나를 배신했냐? 최수진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남자한테 뭐라고 말했어? 내가 뭔 짓 했다고? 접근 금지 명령도 무시하고 자꾸 건드릴 거야? 넌 가족이다. 가족은 가족 편을 들어야지. 왜 남남인 그 새끼 편을 들어? 박준호는 최수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간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준호는 알았습니다. 이것도 최재욱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니, 계획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계속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책임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진이, 괜찮아?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오빠가 미쳐 날뛰는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까?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젠 정말 견딜 수 없어요. 박준호는 최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협박과 스토킹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도 섭외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재욱은 최수진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 메시지, SNS 접촉도 금지였습니다. 위반하면 즉시 구속됐습니다. 명확하고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최재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대학 후배 결혼식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최수진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관계를 당당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최수진은 검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우아했습니다. 박준호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에서는 입지 않던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자신감이었습니다. 파티장에 들어섰습니다. 축하 인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준호는 최수진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친구들은 웃으면서 축하했습니다. 모두 박준호의 이혼 이야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는 것도 소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쪽에서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큰 목소리였습니다. 박준호와 최수진은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최재욱과 이혜진이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는데 왜 왔는가? 아마 박준호와의 관계를 이용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이혼이 되지 않았나 보였습니다. 이혜진은 최재욱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재욱의 표정은 결혼식 하객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마치 폭탄 속에 들어온 것처럼. 최재욱의 눈이 박준호와 최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피 한 방울이 얼굴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자신에게서 벗어나가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그 현실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최재욱이 다가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걸음으로. 뭐 하는 거야? 수진이 그 남자한테서 떨어져. 목이 터질 듯이 소리쳤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이혜진도, 박준호의 친구들도 모두 봤습니다. 모두 지켜봤습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을. 오빠, 제발. 최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이 무슨 제발이야? 이 미친 새끼, 내 여동생이랑. 최재욱이 박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호텔 보안원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최재욱의 분노를, 최재욱의 악의를, 최재욱의 진짜 모습을. 넌 누구길래 내 여동생이랑. 넌 누가 돼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주먹이 날아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보안원들이 개입했습니다. 손님, 안 되시겠습니다. 이 새끼가. 최재욱은 끌려갔습니다. 파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봤습니다. 박준호와 최수진을 봤습니다. 이혜진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를 봤습니다. 자신의 전남편을. 그리고 자신의 불륜 상대의 여동생을. 박준호와 최수진이 손을 맞잡고 서 있는 모습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뭔지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잃은 게 무엇인지. 박준호는 최수진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파티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웃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박준호와 최수진은 있었습니다. 함께. 혼자 끌려가는 최재욱이었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되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 안에서 평온해 보이는 박준호와 최수진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패배도, 법원의 판결도, 접근 금지 명령도. 그 모든 것도 최재욱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파티장의 모든 시선 앞에서의 패배는 자신의 여동생이자 신을 외면했다는 현실은, 자신의 피해자가 자신의 무너진 상황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현실은, 그것이 최재욱을 멈췄습니다. 아니,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박준호의 복수는 법정에서. 하지만 최재욱의 분노는 이제 시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처럼. 그 분노는 자신을 태울 것입니다. 완전히 태울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